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이야기 당연히 또 해야겠죠.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냈고요. 이번에는 한국을 저격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의미하고 있는 게 대미투자특별법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미투자특별법,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국회 통과가 안 된 거는 사실이죠, 교수님? 예, 안 된 거는 네.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관련 협의가 끝나고 11월 26일에 민주당 쪽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요인들, 그다음에 그 약간 이제 뭐랄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아니 한미 간의 MOU인데 국내법으로 이거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와 같은 어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점을 우리가 소위 말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려서 다시 한번 15%에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교수님,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좀 많이 진전이 됐습니까? 일본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투자 관련 협의회가 이미 개설이 됐고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와가지고 같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기금을 관리할 공사를 설립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트럼프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해놓고 소위 말해서 이제 내빼기 때문에 취소를 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자동차의 25% 관세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관세라는 거는 하겠다 하면 하는 거죠. 뭐 이제 또 이렇게 말을 너무 되는 자주 건데. 바꾸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럼 실제적으로 실효가 되는지, 그럼 현대차가 수출을 했을 때 그쪽에 해당 카운터파트가 얼마나 관세를 지불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거는 이게 과연 그 이유 때문이냐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캐나다와의 지금 잠수함 수출 관련해 가지고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로 같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의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그다지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 간의 사이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세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악화시킨 그런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한국 고유의 어떤 특징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최근에 러트닉 장관이 방문을 했을 때 쿠팡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런저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미투자 관련된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 것인지를 그 거래 상대방인 미국 행정부에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도,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가장 긴장을 하는 것은 자동차 업계가 되겠죠. 자동차 업계,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세에 따른 비용이 또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현실적으로 자동차는 이제 그 수입을 했을 때 그쪽에서 관세를 내는 거란 말이죠. 현대차 자체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뭐 시장에서는 크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냥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변덕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첫 FOMC가 시작이 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열리는데 동결 시나리오가 당연히 우세하고요, 교수님. 네. 우리가
가장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어디서 꼽고 계십니까? 지금 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네. 뭐 하루 이틀인데 예를 들어서 페드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97.2%, 그러니까 거의 뭐 확신하고 사실,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봐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커멘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장의 맥락들을 좀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완전 고용의 측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 측면을 보면은 CPI 관련해서는 지금 2.6%에서 2.7%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 같은 수치들은 오히려 더 낮은 숫자로 2.4%대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압력 자체가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생산자 물가인 PPI인데요. PPI 같은 경우에 11월에 그 전체 헤드라인 지수가 3.0, 그 다음에 코어 지수가 3.5%를 기록을 하면서 오히려 코어 지표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네. 보였어요.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소비자에게로 최종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전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CPI 쪽에는 오히려 압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련 지표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니셜 클레임스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죠.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전체적인 바운드에서 낮은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도 180만 명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수치에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여기에는 계절성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말인데 연휴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해고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넘어가서 1월에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라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고 고용 지표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고용과 물가 짚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미국 경제는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 인하의 효과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교수님께서는 미국 경제가 우려보다 이렇게 탄탄하게 흘러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다라는 추세도 사실 2025년 중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굉장히 타이트하다, 상반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게 해소되는 근데 과정이었잖아요. 둔화가 되고는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계속 둔화가 네.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 쪽의 사이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하고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쪽으로 나타나고 이런 경향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3분기에 이제 마침 또 경제 성장률 최종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4.4%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분기당 1%대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미국 경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숫자가 될 것이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GDP 나우캐스팅 자료들도 5%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의 경제 성장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6년에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이제 IMF에서 그 경제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25년에 2.1%의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26년에는 2.4%로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과 그 고용이 아슬아슬한 그런 형태를 유지해 나가면서 잘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6년에 그러면 왜 이런 식의 어떤 경제 성장이 나타나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존과는 다르게 한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IT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그 민간 소비가, 즉 민간에서 지출하는 거를 네.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사실 IT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IMF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따로 그 페이지를 할양을 해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투자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과정이라면은 연준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투자라는 거는 남의 돈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하죠. 영향을 받을 네.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특히나 민간 소비와 비교한다면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26년 중에 금리의 어떤 인하 가능성 아니면 동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AI, IT 산업의 투자인데 금리 역할이 좀 중요하다 지적해 주셨고 소비단을 보면 우리가 지금 흔히 듣고 있는 K자형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소비를 좀 이끌고 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반면에 사실상 저소득층의 소비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인하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K-쉐이프가 확실한 거냐라는 이야기부터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K의 위가 막 AI 산업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고소득층이 있다고 고소득층들이 그러고. 이제 네. 많이 소비를 한다라는 네. 건데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학적 상식과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문제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분들은 이미 많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 성향이 더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자들에게 뭐 보조금을 지불을 한다든가 해서 그 소비 성향을 높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K-쉐이프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한계에 몰리고 있느냐라는 점을 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측면의 자료가 1월에 이제 그 뉴욕 페드에서 나왔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연소득 기준으로 해서 5만 불 이하가 제일 위쪽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향후 3개월 동안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연봉이 5만 불 이하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 최소 부채 생활을 하지 못할 확률을 22.5%로 보고 있어요. 반대로 10만 불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6%대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로는 K-쉐이프 이코노미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저소득층의 소비는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채무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대출과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점과 관련해서 아니 신용카드의 대출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면 어쩌자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지적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뉴욕 월가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출을 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출 상한제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금리가 높아진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라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디폴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자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상한제를 그거보다 낮게 잡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이자율을 높게 제시해야 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안 일으키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은 이 자료도 이제 그 뉴욕 페드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의미하는 거는 신용카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클로징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나 더 이상 신용카드 필요 없으니까 안 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출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야, 안 되겠는데 미안하지만 이 계좌를 클로징 할게 라고 노력이 안 되니까. 네. 폐쇄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후자입니다. 보통 비자발적인 신용카드 구좌 폐쇄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신용 점수가 680점 이하가 된 사람들의 비자발적인 신용카드 구좌 폐쇄율이 26.1%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충 4명당 1명이 비자발적으로 한 개 이상의 네. 계좌를 폐쇄당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저신용자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이 자료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거죠. 결국
미국에서 K-쉐이프를 이야기를 할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한 이슈보다는 사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의 이슈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하고 지금 그 부분이 한계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저축률이 되는 거죠. 네. 기존에 미국이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변화를 했던 부분은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잘못하면 굶어 죽겠는데? 라는 그런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높아졌었죠. 그러다가 이게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최근 수치는 이게 3.5%까지 기존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쓸 여력이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거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관세를 관련한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실링이라거나 뭐 그다음에 관세를 특정 부분에 대해서 유예해 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매력적인 대안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K자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요. 위의 땅보다는 저소득층의 한계에 다다랐던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괴리, 그 갭을 좁혀 나가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당금과 것처럼 같은, 네. 뭐 배당금, 보조금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만 관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팬데믹 때처럼 그 일반 시민들에게 서브시디를 주는 형태가 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관세를 내가 쓸 수 있나? 라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물려 있고 아직까지 판결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을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재정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만약에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야 오케이 됐어 돈 있으니까 돈 줘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커피라든가 바나나 같은 어떤 특정 품목들 그 특정 품목들 저소득층이 소비를 선호하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폐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커피 원두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사실 실제로 이렇게 커피 원두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산지의 기후 변화가 굉장히 큰 이유로 차지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파나마 같은 경우를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산지에서의 원두 그 생산량이 약 30%에서 50%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관세를 폐지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할 정도로 이것이 그러면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 뭐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변화를 일으키기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어떤 관세를 이용한 정책 자체는 그 수요를 진작시킨다라던가 아니면 물가에 그 크게 영향을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와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 살펴보면 트럼프가요, 이번 주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지명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여러 가지 후보군이 또 거론이 됐고 최근에 또 떠오른 후보가 릭 리더입니다. 블랙롤의 투자 책임자인데 이 부분은 어떤 성향입니까? 빅 라이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뭐 이렇게 불러도 좋고 저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저는 릭 리더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권 쪽의 딜러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고요. 그 굉장히 그쪽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채권 쪽에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블랙락 같은 어떤 에셋 매니지먼트 사이드에서는 바이 사이드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분의 입장에서는 더 취향에 맞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재미있는 점은 그러면은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으로 트럼프의 어떤 방향대로 나아갈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독립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네. 이제 강력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릭 리더가 이제 새로운 그 주자로 부상을 했는데 트럼프가 그 새로운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달에 한 번씩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과연 이번에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그 당면한 문제가 이 연준 외에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국가명만 쭉 들어봐도 네. 뭐 이란 있고요, 그린랜드 있고요, 덴마크 있겠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뭐 평화위원회 이슈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그 말하기에도 좀 벅찬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연준 의장을 두고 유력 후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파월 의장 임기가 올해 5월에 끝나는데 이사직까지 내려놓을까요? 만약에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파월 의장은 사실 계속해서 투표권이 있는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트럼프 쪽에서 사실 먼저 선제 공격을 했지요. 그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기소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들과의 상의를 거친 다음에 파월 자체도 변호사입니다만 그 공식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냈고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그 스탠드 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5월에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마감되더라도 28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사직을 유지할 개연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동향 연말까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연말까지 네. 저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크게 갈라져 있어요. 일단 그 CME의 패드와치를 보시면은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26년 12월까지 2번 금리 인하하는 확률이 한 34에서 35% 정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점도표를 보더라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 사람이 7명, 그 다음에 2번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명.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크게 다이버전스가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연준의 스탠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 관련된 지표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동결 쪽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인사이트 함께 분석 도와드렸고요. 주현수 한국금융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